오늘 1시간 강연인데요. 제가 항상 뭐 지호셉 대표님 강연 들을 때도 그렇고 놀라운 게 이 시간에 월요일 날 이렇게 다 모이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거의 1000분이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오실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호셉 대표님 강연이 이제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저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이해하기 쉬운 좀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전달력 있게 좀 전달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쪽집게 일타 강사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가져가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기존에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조절과 관련된 면역 증강이나 조절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습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식습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전공 자체가 이제 식품 미생물이 기본 전공인데 제가 했던 일이 주로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김치 되게 잘 담그실 텐데 제가 하는 역할은 겨울철에 맛있는 김치와 똑같은 맛을 여름철에 배추 엄청 맛없을 때 김장김치 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균이 어떤 것인지를 생태계를 연구하고 거기서 좋은 미생물을 뽑아서 여름철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제가 했던 연구 중에서 이제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맛있게는 만들 수가 있는데 어머니들이 만드신 겨울철에 그 알싸하고 복잡한 맛이 결국은 똑같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바이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김치 담그실 때 예를 들면 소금을 좀 덜 넣으셔가지고 배추가 물러지시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양념을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걸 혹시 빼먹으시면 맛이 이렇게 밍밍해지면서 발효가 좀 덜 된다거나 이게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태계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걸 먹고 균한테 해줘야 되는 행동들을 해주고, 요게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같은 것들, 이런 적당한 일들을 해주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도 어머니들이 만드신 적당한 양념과 적당한 발효 온도에서 맛있게 잘 숙성된 그런 골고루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김치처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발효와 비슷한 그러한 좋은 컨디션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덜 절여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절여지거나 아니면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안 들어가거나 잘못된 데다 놓으면 김치 같은 것들이 상하거나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도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팩터의 영향을 받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김치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김치도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선 우리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했던 대표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저는 김치에서 유래하는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방에서 저희 교수님하고 연구를 했었고, 어, 뭐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여기 과민 피부 상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균이 항아토피 기능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런칭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피부와 면역과 관련된 것을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글로벌 임상학회 가서 저희 임상 연구를 같이 했던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하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임상학회에서 찬성과 반대 이제 그 표결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전자투표 같은 걸 하는데,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방이나 치료적인 목적으로 정말로 이게 개선이 될 것이냐.
제가 발표를 하러 갔는데도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임상의들은 뭐라 그랬냐면 70%의 분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불과 12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임상학회 가면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런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강연 들으셨겠지만 FMT 테스트라고 해서 피컬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치료 목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을 보고 임상의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놀랐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임상애들이 관심을 갖고 임상 실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연 들으시면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걸 먹어왔어요. 특히 발효식품이라는 걸 먹어왔고 이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좋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발효식품은 점점점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점점 나쁜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뭐 튀김을 드시는 식습관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피자나 콜라라든가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얼마나 맛있어요. 저도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치라는 그 자그마한 생태계에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약간의 소금이 조금 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물러지는 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정도로 민감한 게 미생물인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많이 늘어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만든 것이 이제 아메이하고 만든 마이랩이긴 하지만 그 마이랩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더 부스팅 이펙트를 가져가시려면 좋은 식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같이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넘어갔을 때 이제 제목이 Helping 반려균 Live Better Lives를 만드는 뉴트리라이트 솔루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려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밖에서 넣어주는 미생물, 저희 마이랩을 포함해서 이 미생물들은 걔네들이 가서 평생 정착을 하는 그런 균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먹어주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무엇을 하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반려균이라고 하면 이 반려균들이 좋은 애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왜 지나가는 나그네냐면 보통 장내 미생물들이 장상피세포에 부착해서 사는 기간이 2일에서 9일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장상피세포가 그 시간 안에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잠깐 지나가면서 머물다가 역할해주고 먹은 밥만큼 역할해주고 지나가면서 다시 또 보충해주고 이러는 거고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계속 프로바이오틱스 뭐 먹으면 걔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좋은 미생물들이 다시 늘어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몸에 무슨 좋은 미생물이 있어? 그게 어떻게 늘어? 아까 김치 말씀드렸지만 김치 그냥 가만 냅두면 균이 생깁니다. 거기 채소에 묻어 들어오는 좋은 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늘리느냐 아니면 걔네들을 늘리지 못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러질 수도 있고 맛없어질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균들도 좋은 균이 늘어날 수 있고 나쁜 균이 늘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마이랩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전체 컨셉은 이게 다예요. 저는 앞쪽에 서두에서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긴장을 푸시고 편하게 이제 들으시면 되고 저만 긴장을 하겠습니다. HM파마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난주 11월 5일에 코스닥 상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HM 파마라는 회사가 아메이에서 저희 기술 가치를 잘 봐주셨고,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를 또 저희 기술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품 아메이와 만든 마이랩 제품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모든 질병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면 좋겠지만 24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안타까워요. 그런데 2400년 전에 이분이 이걸 아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장과 관련된 부분의 연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장과 관련된 부분의 연결성은 어떤 것으로 인한 문제이냐? 그러면 그게 미생물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주장하셨던 분이 메치니코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강연 들으셨을 때 메치니코프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분이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시점이 그 이분으로부터 2300년 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비밀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져왔고 첫 번째로 대두됐던 것들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항생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줬었냐면 1944년에 처음으로 항생제가 상용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가격 정도 된 거는 1946년이나 돼서야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시기가 용이해진 정도였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우리나라가 광복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항생제를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부작용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이뮨 디스오더 같은 이런 아토피 증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오베시티라고 하는 이제 그 비만 그 다음에 멘탈 헬스까지도 저희 회사도 이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멘탈 헬스까지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뭐지? 항생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분명히 중요한 거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왜 이런 것이 늘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세컨 지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의 미생물의 유전자 수가 100배에서 2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전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세컨 지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포가튼 오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원주민들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 되게 자연을 가꾸고 살았는데 백인들이 와서 싹 다 금강캐겠다고 금캐겠다고 싹 다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다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었던 원래 좋았던 그 정상적인 생태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소 같은 오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원래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는 개념으로 소 같은 오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HM 파마랑 아메이에서 만든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없어진 그런 생태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싸그리 없어졌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좋은 약을 만들 수 있고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우리한테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도와주는 게 미생물의 역할인데 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없어지고 몇 개의 미생물만 남은 거예요. 흡사 우리나라에 처음에 제약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약을 미국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장환경 상태가 지금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개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의 시작이고
HM파마라고 하는 데서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몸 안에 원래 있었던 제약회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피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내 환경, 장내 미생물 제한 시스템을 가지고선 여러분들 장과 유사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것을 섭취하지 않고도 내 몸에 있는 균들이 좋은 균들이 얼마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먹은 뭐 멀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잘 분해가 되는지 또 잘 흡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고 아메이가 이거를 이제 저희를 검토했던 기간을 다 따지면은 제품이 나온 데까지 5년 걸렸거든요. 음.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전 세계에 한 20개 정도 있는 회사 중에서 20개 정도 검토했던 회사 중에서 저희를 이 기술이 있었던 이유로 저희가 이제 픽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가 빠르게 지나갈게요.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 미생물들이 실제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일. 미생물이 역할을 하면 바깥으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김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김치가 밍밍한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미생물들이 역할을 하면 신맛이 올라가고 복잡한 여러 가지 감칠맛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질을 대사체라고 하는데 대사 물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피마스 시스템이고 3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HM 파마가 상용화되어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 아메이하고 20년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같이 가는 파트너사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보면은 아까 모든 질병이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질병 또는 완화시키는 질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심혈관 질환부터 해서 위장관 질환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정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좋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골고루 다양하게 있는 아까처럼 많은 제약회사 여러 가지 약물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몸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제약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메치니코프는 1907년에 8년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대한 학자는 맞으세요. 이분이 만든 이론을 보면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유산균을 섭취해야 된다. 우리 몸 안에 유산균을 꽉 채워야 된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1900년 초반으로 간다 해도 같은 결론을 얻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유산균 일부밖에 없다 보니까 나쁜 미생물들을 그렇게 많이 확인할 수도 없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만 유산균에 해당하는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런 군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뭔지 모르는 균들이 잔뜩 채워져 있는 게 저희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들이 어떠한 균이 있고 어떤 균이 좋은 균이고 어떤 균은 나쁜 균이고 또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 안에 어떤 물질을 흡수해서 넣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현재 연구 방향이고요. 아까 제가 원주민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 아마존 부족과 미국 사람, 이 미국 사람은 지금 약간 건강해 보이시지만 맥도날드 매일 드시고요. 코카콜라 드시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식습관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사시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곳을 미국 사람으로 했었고 아마존 부족 같은 경우는 한 부족만 보면 안 되니까 세 부족을 비교해서 실제로 미생물이 아까 좋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상태인지 보니까 여기에 왼쪽에 나타난 것이 이 원시 부족의 미생물이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미국 사람의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의 다양성이 1.7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저널 말고도 다른 저널에서까지 보면은 3배 정도의 다양성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균수로 봐서 3배라는 거는 뭐 이제 이런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알지만 300%의 차이는 엄청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균이 어떤 사람은 100개고 어떤 사람은 300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C그래프에서 보면은 아까 보라색이 여전히 미국 사람의 미생물인데 이 그래프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다른 미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생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A 그래프를 보면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색깔이 다양한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복잡하고 골고루 있다는 얘기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박테리오데테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구성들이 대부분의 미생물을 차지하고 지금 빨간색이라든가 주황색이라든가 회색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변화라든가 그리고 식습관 변화, 생활습관 변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미생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원래 우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미생물들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가져왔는데요. 챗GPT한테 30초 정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아주 황폐화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여줄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아래쪽이 이제 황폐화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고요. 위쪽이 복잡하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정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물질들을 컨버전 시켜가지고 우리 몸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와 같은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 보시면 이분같이 이제 대단히 뭐를 해도 좀 찝찝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으신 거고요. 위쪽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해맑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이제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생제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항생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엄마쥐한테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태어난 이후에 젖을 먹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계속 먹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2013년, 14년만 해도 항생제가 정말로 우리 장내 미생물을 파괴시킨 게 맞아? 그런 것 같아. 에이, 그렇다고 그게 비만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쥐한테 항생제를 먹였을 뿐인데 이 새끼쥐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엄마쥐가 항생제를 먹였을 뿐인데 같은 음식을 먹고 이 항생제를 먹은 엄마쥐한테 나온 새끼쥐는 뚱뚱해졌어요. 새끼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엄마 쥐의 미생물이 항생제로 인해서 파괴됐다는 이유로 애가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 것이 이 뚱뚱보 쥐에 그러면 미생물이 파괴됐는데 엄마 쥐의 미생물을 받아서 나빠진 것이고 그 미생물이 결국은 뚱뚱해지는데 영향을 준 것이냐라고 알고 싶어서 이 뚱뚱한 미생물 쥐의 새끼 쥐의 미생물을 장에 미생물이 없는 쥐한테 넣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균쥐가 뚱뚱해졌어요.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많이 파괴를 시켰고 이 파괴된 미생물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많이 지금 겪고 있는 대사질환들,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기서 이제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일란성 쌍둥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얼굴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날씬하시죠. 한 사람은 이분들이 이제 입양이 됐는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일본이나 한국 같은 그런 동양에 입양이 되셨고 한 분은 미국 같은 데 입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해요. 거기 그분들이 사시는 방식대로 사신 거예요. 미국에서 먹고 미국에서 자라고. 근데 이분 그냥 뚱뚱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노타입이 바뀌고 우리가 건강이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미생물이란 얘기입니다. 미생물이 바뀌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란성 쌍둥이에서 보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금 뚱뚱하신 분의 미생물과 뚱뚱하지 않으신 분의 미생물을 아까처럼 장내에 미생물이 없는 마우스에다 넣어줬더니 뚱뚱한 분의 미생물을 받은 마우스는 뚱뚱해지고 마른 분의 미생물을 받은 분은 마우스는 그냥 날씬한 상태로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우리의 유전자를 이긴다. 유전자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긴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제가 전에 아마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미생물이 늘어나면 글루코즈,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머슬이라든가 간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미생물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은 이 과정이 블로킹 되면서 저희가 살이 찌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마우스가 살이 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테마로 말씀드린 근육 건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셀룰로즈 계열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장내에 좋은 미생물이 늘어나고 좋은 물질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글루코즈 업테이크,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흡수하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그게 무엇으로 전환되냐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글라이코겐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의 머슬 매스,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근육의 듀레이션,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오타랑 머슬 매스가 머슬이 하이웨이처럼 움직인다. 크로스톡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좋은 그런 글라이코겐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런 작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장내 미생물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죠. 이런 물질을 계속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크로스톡을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이라고 좋은 팩터들을 많이 접하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를 잘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잘 뛰고 좋은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서양인처럼 먹어야 된다고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막 뭐 피자 먹이고 뭐 기름진 거 먹이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식 먹습니다. 한식 먹어요. 좋은 한식을 먹어요. 한식이 제가 뒤에 마인드 식단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단점을 빼고 나면은 마인드 식단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식을 잘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여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프렌들리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프렌들리 다이어트를 먹게 되면은 근육의 글라이코겐이 증가되고 운동성이 증가됨으로써 퍼포먼스가 늘어난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숨차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라고 하고 저는 지금 되게 숨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빠르진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뒤에 또 순서가 있어서 바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면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주로 이제 식습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테마를 잡았기 때문에 식습관이 안 좋으면이라는 것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비타민 같은 거를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건데, 아메이 분들은 워낙 건강 고관여자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미네랄을 먹는지, 어떠한 영양제를 먹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고 덜 늙으실 수 있고 이렇게 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을 미생물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많은 영양제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왜 이렇게 아메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이 팩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안 되세요라고 의사분들이 말하는데, 그 스트레스도 마이크로바이옴하고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좋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늘어나고 좋지 않은 물질이 늘어가고, 좋지 않은 물질이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호르몬들이 덜 발생해요. 예를 들면 무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 생성 같은 것들이 덜 되고요.
그러면은 뇌 쪽에 직접적으로 세로토닌이 전달되는 거는 아니지만 장에서 생성되는 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뉴로 펑션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아, 나 장이 너무 안 좋아. 장이 안 좋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좀 먹을까?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한 시간을 들으시는 강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미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졌을 때는, 그래, 나의 미생물이 좋다는 건 이해했어. 그러면은 나빠졌을 때,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요번에 말씀드리는 건데,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메타볼라이트가 덜 나옵니다. 좋은 메타볼라이트의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마이랩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라고 표현하는 단세지방산 양이 줄어들어요. 균형이 나빠져요. 단세지방산은 적당한 양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도 맞아야 돼요. 그 세 가지 단세지방산이 대표적으로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빠지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질환하고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퍼메빌리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은 우리의 장상피세포 부분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가운데 있는 뮤커스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뮤커스 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38성 경계예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군인들, 우리 그 동족은 괜찮지만, 김정은부터 해서 나쁜 놈들 좀 많잖아요. 걔네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 38선이라고 하는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이 뮤커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밖과 안을 구분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경계예요. 에피테리얼 셀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얇아요. 장상피 세포는 아까처럼 얇기도 하고 빠르게 재생이 돼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두꺼우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겹 정도의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뮤커스 레이어가 두껍게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 뮤커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생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경계 영역. 그래서 프로텍션하는 역할을 해주고, 근데 좋은 미생물이 많을 때는 이 뮤커스 레이어를 점점점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적하고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고요.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저희의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쪽입니다. 음식물이 내려가는 데인데 이 위에는 음식물이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엑시딕한 컨디션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쁜 미생물이 와서 들러붙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물리적으로 선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역세포들이 요 바로 밑에 장상피세포 지금 파란 데 와 있어요. 거기에서 면역세포가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수지상에서 수가 손수예요. 이 뮤커스 레이어의 바깥으로 손을 쭉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친구가 와 있다, 우리 좋은 미생물들이 알려주면 얘네들이 면역세포들한테 편안하게 쉬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바깥에 나쁜 애들이 와 있다 그러면 빠르게 군인들을 모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면역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바깥에 없으면 이런 것들을 알려줄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오래 걸리고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미생물이고 실제로 무균 마우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조금 망가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면역 체계를 가져가지 못하고 이 신경계도 발달이 30% 정도 덜 돼요. 미생물만 없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걸 보고 저희가 미생물이라는 거를 좋은 미생물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 리키것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리키것인데요. 지금처럼 장상피세포라고 하는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요 시크한 뮤커스 레이어가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미생물이 줄어들면 나쁜 미생물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 뮤커스 레이어를 먹어요.
얘네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경쟁적으로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침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왜냐들은 걔네들은 몸으로 들어가서 아프게 해야지 다른 데로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쁜 미생물이 많았을 때는 얘네들이 인베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결국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거를 인지한 면역세포들이 빠르게 염증반을 일으키면서 애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과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크론 디지즈라든가 아토피아 같은 이뮨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뮨 이상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 있어서, 또 우리 전신에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거의 중요한 건강한 생활 식습관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식습관에 대한 것을 미생물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로직을 반영해 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시, 저포드맵, 마인드 식단, 플렉시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이 가는데,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쪽집게처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기억해 주세요. 네. 마인드 식단은요, 저희가 인지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식단이야. 그래서 지중해 식단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당한 대시 식단을 결합한 그런 식단인데,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좋을 게 베리류예요. 예, 그래서 베리류를 드시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메이의 제품들에도 부원료로 베리류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베리류들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의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디톡스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잎 채소, 여기 보면은 이제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 것이 마인드 식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 가바라든가 세로토닌 같은 이 뉴로트랜스미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 전달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인지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대부분은 콩하고 통곡물은 다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식단에서도. 그러니까 통하고 통곡물 같은 거는 계속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저 더포드맵에서만 통곡물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복잡한데, 대시는 지금 요 과일 부분하고 채소를 이제 좀 주로 챙겨 드시는 식단인데, 뭐 굳이 따지면 저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바비큐 소스, 간장 뭐 이런 거 이제 적게 드시라고 돼 있는데,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는 분들한테 나오는 식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저지방 유제품. 그래서 대시 식단이 나오신 분들은 기존에 드시던 유제품에서 저지방 유제품으로 변경하시면 이 식단에서 원하는 지향점하고 같아집니다. 플렉시테리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좀 유연한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고기를 드셔도 되는데, 고기를 상당히 이제 양을 줄이시고 나머지 채소, 과일 위주로 이제 드시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데, 최근에 식물성 단백질들이 되게 맛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제 많이 챙겨 먹는데, 식물성 단백질로 나오는 음식을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입에 맞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드셨던 맛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챙겨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중해식 식습관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스 지방 같은 데서 먹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나, 그래서 열심히 보니까 엄청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식이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중해식 식습관도 대단히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거의 뭐 다 쳐서 먹잖아요. 샐러드 같은 데도 넣어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네, 통곡물하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도 챙겨 먹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중해식 식습관이 나오신 분들은 식사를 편안하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내분과 남편분과 와인도 한잔 하면서, 난 지중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그런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즐기면서 먹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포드맵 식단 같은 경우는 저포드맵이 좀 어려운데 저포드맵이 다행히 저희가 좀 먹을 게 있습니다. 저포드맵은 이게 당을 소장에서 다 분해를 못 해가지고 대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는 건데 소장에서 발효가 되는 모든 당을 제한하다 보니까 좀 저당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로 되어 있는 게 쌀밥, 감자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이플 시럽 이런 거 좀 드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 당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일 중에는 아주 특징적으로 사과랑 매우 아쉽게도 수박이 고포도맵이에요.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가 저포도맵 식품 중에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딸기, 블루베리, 멜론, 자몬, 레몬 이런 것들이 저포도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영양학자가 아니니까 이거 왜 저포도맵이지, 이거 고포도맵이지 물질 분석 안 하고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강 가이드에 나왔을 때 이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식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저희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9,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좋다고 알려진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 요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요 채소에서 먹지 않아요. 나는 채소, 미생물 다양성 제일 낮습니다. 채소 매우 잘 챙겨 먹어요.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룹에 해당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일을 아예 안 먹어요. 미생물 다양성이 낮습니다. 김치, 발효식품 안 먹어요. 주 1회 이하. 김치 안 먹는다는 얘기 거의. 다양성 낮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 그런데 매우 불규칙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데 역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패스트푸드 식습관 거의 먹지 않는 분이 미생물 다양성이 좋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짜게 드시는 분이 매우 짜게 미생물 다양성 확실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랩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개선을 도와드리고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으로 개선이 되는 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도 왜 계속적으로 식습관 관리 같이 하세요? 건강하시려면은 운동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지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분석도 하시고 많은 돈 쓰셔가지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드시고 여러 가지 영양제 드시는데 더 건강해지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스트레스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가 적으신 분 1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4번. 예, 이게 별로 안 달라 보여도 이 4번 분이 미생물 다양성이 확실히 낮으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알코올 섭취를 안 하시는 분, 일주일에 알코올 섭취 4회 이상 하시는 분. 4회면은 거의 5회나 6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은 미생물 다양성이 매우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자분들 많으신데 이걸 듣자마자 남편분한테 인간아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시면은 이제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술은 덜 드시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요거 끝나고서 이제 Q&A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식습관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제너럴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알겠고, 내가 추천은 해줄게요. 그런데 나는 아침에 굿모닝 하고 있거든요. 굿모닝은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죠? 명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 컨텐츠는 굿모닝 때문에 만든 컨텐츠가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지기 위한 세네 가지 포인트를 뽑아내다 보니까 굿모닝하고 겹쳐버린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논문에 나온 겁니다. 논문에 나온 거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생기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늘려면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세요. 다이어터리 체인지를 하세요. 식습관을 바꾸세요. 피컬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하세요. 좋은 미생물을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굿모닝의 단백질. 단백질은 장내 미생물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육 건강과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걸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되려면 좋은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아미노 액시드 업섭션도 미생물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의 생성이라든가 엽산의 생성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몸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좋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이 단백질이 장에서 분해되면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근육의 합성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분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도 근육의 합성에 쓰이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근육에 있어서 근육 합성의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런 아미노산들을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어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어른분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이런 미생물들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육에 운동을 해도 머슬이 안 늘어나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미생물들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관리해 주시면서 저러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고, 아메이의 매우 특징적인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좋은 미생물만 있으면 좋은데 나쁜 미생물이 있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은 TMAO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MAO로 변환이 되지 않는 콩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단백질을 드시면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아메이에서는 그렇게 프로테인을 만드셔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드신 프로테인을 이제 섭취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 먹는 습관을 많이 무시하는데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하는데 커피 드시는 거는 물 먹는 습관에서 빼시면 돼요. 커피를 하루에 1리터 드셨다. 그러면은 내가 물 먹는 거 1리터를 안 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뇨작용이 크기 때문에 소변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물이 아닌 그냥 정수를 얼마나 드시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오래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나 장이 안 좋아요. 병원을 잘 못 봐요.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적게 드세요. 예, 대단히 많은 분들이 수분을 적게 드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시는지 모르세요. 내가 수분을 적게 먹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평소에 바쁘시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거가 좋으신데 굿모닝이 왜 좋으냐면 아침에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물을 드시면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장의 연동운동 같은 것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좋아지면서 미생물들이 적당한 수분 함량을 갖게 되면서 이제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나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인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메이에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공복 상태에서 그냥 후루룩 물과 함께 드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을 너무나 많이 막 고민하시면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저희 마이랩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위산에 상당히 강한 애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음식 드시고 나서도 pH가 pH 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3, 4시간 뭐 이렇게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밥 드시고선 깜빡했다. 나 다음에 먹어야지. 그러고선 까먹는 거가 더 안 좋아요. 꾸준하게. 그래서 물하고 같이 드시면 좋은데 물하고 같이 드시는 이유는 15분 안에 빠르게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위산에 덜 노출되고 이제 그런 의미고 그리고 아마 지호셉 대표님도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물 이렇게 가지고 혼합해서 드시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들이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의 활성을 도와줘요. 얘네들이 리커버리 되는 걸 도와줘요. 지금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은 가루 상태인데 이렇게 미이라처럼 빼짝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적절한 수분하고 아미노산을 넣어주면 1분에서 5분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리커버리가 되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죽을 확률도 적어지고 더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 그 겉모닝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물하고 단백질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섞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겉모닝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면 완벽한 솔루션 구성이에요. 마이랩하고 식이섬유, 물, 그리고 단백질. 예, 그래서
식이섬유를 여기서 마지막에 드시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소, 과일, 감자, 곡물 유래의 식이섬유를 드시면 마이크로비얼 다이버시티가 올라갑니다. 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건강한 식단은 저희가 어른들 그리고 어린애들 다 마찬가지인데 튼튼한 뼈 형성에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드셔야 되고 어린이들도 드셔야 되는 게 식이섬유. 또 두 번째는 단세지방산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세지방산이 미생물이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단세지방산이 안 만들어져요. 원료가 없으니까 나오는 배출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꼭 같이 드셔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굿모닝 루틴과 식이섬유만 추가해 주시면 대단히 좋은 습관이다. 대단히 죄송하게 식습관은 아닌데 생활습관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생활습관에서는 제가 이건 잠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생활습관에서는 여기서 설명 다 안 드리겠습니다. 운동습관, 25% 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메이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선 추천해 드리는지 되게 신기한데 운동 습관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부스팅 시킨다는 연구 결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게 운동 습관이거든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과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사실 저도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거. 하지만 운동 습관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 습관도 중요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인펀트 낳을 때부터 미생물이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꿀꺽꿀꺽 마시면서 생성이 돼서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잘 자라야 되는데 저희가 대단히 많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팩터들을 너무나 환경에서 많이 노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분변의 pH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분변의 pH가 왜 pH 6에서 pH 7.5까지 올라갔지? 이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겪는 상태예요. 좋은 쇼체인 페리시드를 많이 생성하는 미생물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엘덜리가 65세 기준이야.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황화수소라든가 그러니까 단백질이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더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 게 이런 장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 성분들이 이 땀 구멍을 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손주도 보셔야 되고 좋은 그런 생활을 하시려면 꾸준하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시는 거 정말 필수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 마치고 Q&A가 또 있으실 거라서 제가 Q&A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미생물이 바뀌면 뚱뚱한 사람이 살이 빠지는 건가요? 그게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매우 애석하게도 몇 년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만은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비만 약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죠. 일라일리나 여러 가지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데서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약들이 강력하게 어떤 대사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걔를 완전 블록을 시키거나 얘를 부스팅 시킨다고 하면 미생물은 그렇게 강력하게 팍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막 없어지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그리고 멀티 펑션으로 이게 살이 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지금 비만약의 가장 큰 문제가 근육이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같이 빠지면 뭔 소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섭식장애가 있어요. 먹으면서 막 토하는 거야. 먹고 나면 너무 부대끼고 그러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맞았다고 하고 살이 빠져서 나오고 하고 효과가 좋은데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고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요요 현상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거냐 고민이 되잖아요. 뭐 저희가 뭐 살이 빠지는 게 방법이 없습니까? 신해철처럼 위 자르는 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인데 무조건 살이 빠집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 살이 빠진다는 근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도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에너지를 버닝 시켜준다거나 에너지의 흡수를 줄여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대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데 프로바이오틱스 하나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더 이펙티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랩의 아마 미래일 거로 저희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미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지호셉 대표님하고 홀자표 교수님하고 제가 다이어트 유산균 개발 예전에 했었어요. 제가 한동대에서 기술 이전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베이전은 침입했다는 거를 의미하고요. 제가 이제 침입자라는 표현을 해요. 밖에 있는 나쁜 애들을 침입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는데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균들을 인베이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요. 마이랩 검사하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리고요. 식단 가이드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지금 16가지 항목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의 어떤 특징들을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단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포도맵, 저는 지중해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앞에 말씀드렸는데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게 먹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라도 매번 똑같이만 드시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아무리 같이 사신다 그래도 약간은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른 식단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포드맵에 있어서 대두 먹지 말라고 하는데 파이토프로틴에도 대두 섭취해도 되는가요? 인데요. 저포드맵 식단에서 대두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 파이토프로테인에 들어가 있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리가 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콩이 부서져서 가루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마이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해도 되는지요? 지금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감옥 갑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이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요. 실제로 좋지 않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질환하고의 상관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포함해서 모든 질병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마이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표를 저희가 좋게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하기 위한 지금까지 컨센서스가 가장 높은 것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것과 위쪽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고 질환을 앓으시는 분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건강한 상태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걸 도와드린다. 이렇게 예방적인 측면 또는 건강 보조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모닝 할 때 엔자임 바이옴도 같이 먹어야 되나요? 겉모닝 할 때 엔자임 바이옴 드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겉모닝의 엔자임 바이옴이 저희의 유산균의 벽을 뚫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산균들이 버텨요. 그러니까 겉모닝 할 때 엔자임 바이옴 같이 드셔도 되고요. 엔자임 바이옴은 말 그대로 효소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식사하실 때 이렇게 편안하게 소화되시게 하시려면 중간중간에 이제 식사하실 때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는 거고 굿모닝 할 때 아침에 드셔도 됩니다. 마이랩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섭취 후 괄목할 만한 임상 결과 있으면 발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데이터 가지고 다양성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1회차 이상 분석하신 분, 2회, 3회차 분석하신 분들 중에 연구 활용 동의를 하신 분들 4,200명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다양성의 경우 6% 이상의 분들이 통계 유의성이 있게 평균값이 6% 이상 좋아졌고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30% 이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아니 세상에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 우리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말고는 솔루션이 없었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메이하고 저희 고객님들하고 만들어 나가는 마이랩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4,200명의 임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연구 활용 동의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를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데이터에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임상 결과고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단백질하고 따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하고 동일한데요. 의사분들이 챙겨 드세요, 약 챙겨 드세요. 그래서 약봉지에다 번호 다 써주시잖아요. 아침, 저녁 언제 먹으라고. 똑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까먹지 않고 꾸준하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 드셔야 돼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것이 안 좋은 건가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낮은 것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낮아지면 안 좋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둘 다 낮아지면 안 좋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낮아지는 거는 현재 활동을 하는 미생물이 적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적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좀 더 미래 상황에 대한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마이랩 검사하고 저포도맵이 나왔는데 파이버비츠 식이섬유 드셔도 되나요?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식이섬유를 드시고 불편함을 느끼시면. 근데 이 파이버비츠는 아까 그 이용할 수 있는 당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과당, 포도당, 뭐 올리고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발효가 일어나는 그거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좋은 균들은 이용을 하고 나쁜 균들은 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영향은 주지 않는 거고요. 인베이전 아까 영화 이름으로만 알고 계셨다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예, 갑자기 안 쓰던 단어를 제가 써가지고. 음, 결과지에 보면 높음, 낮음 평균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점수로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1.2점에 목숨을 많이 거세요.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1.2점에 되게 예민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룹이 중요해요. 굳이 말씀드리면 서울대, 연고대 가는 친구들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망하는 과나 경쟁자가 어떤지에 따라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위 그룹은 이미 건강하신 상태에서 유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위 그룹, 이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1점 나왔다, 뭐 2점 나왔다, 이거 너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치는 보여드리지만 상위, 중위, 하위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상위에서도 100점에 가까운 상위가 있고 70점에 가까운 상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씩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각 그룹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냥 상위 그룹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면 괜찮으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 가스가 차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꾸준하게 가스가 차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뭘 드셨는데 반응이 나왔잖아요. 뭘 드셨는데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아까 제가 인베이전이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간 무엇인가가 가서 뭐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가스가 뭐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 싸우고 있는 건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경우는 미생물이 지금 들어간 게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양을 반 정도로 줄이시거나 4분의 1로 줄여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적응을 해요.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하나 뺄 거는, 나 진짜로 나 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균을 적게 먹으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슬림핏 유산균을 먹으니까 주변에서도 뱃살이 빠진다는데 미생물인지 알았는데 다른 건가요? 슬림핏 유산균의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 계열의 유산균입니다. 그건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줄여들고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에너지의 대사를 블로킹해주거나 에너지를 태워주거나 네, 그다음에 흡수가 덜 되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 자료에서 태어나서는 산도가 6이던데 건강한 산도가 6인가요? 우리 아이들 이제 응가를 하면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애는 똥 냄새도 너무 너무 좋아 이러시잖아요. 그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이제 단세지방산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단세지방산이 휘발성산입니다. 그래서 pH가 낮으면 건강한 산도 건강한 산이라고 산성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예전에 실험할 때 보면은 톡식한 나쁜 미생물을 넣게 되면 산성에서 중성으로 올라가요. 중성과 약알칼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장에서 염증이 생기고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도가 좀 낮은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장내에서도 조금 낮은 상태에서의 장 상태를 아까 pH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엔자임 바이옴과 함께 단백질과 같이 넣어도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려서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고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 섞어 먹는 거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평소에 동물성 단백질만 드셨는데 식물성 단백질 섞어 드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합성 단백질도 미생물이 영양소 흡수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 오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멀티 비타민, 여러분들 많이 드신 더블 X의 성분 하나를 여러분들 장내 환경을 가져와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지, 흡수가 되는지, 흡수가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연 비타민도 그렇게 달라지고요. 합성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도 크기가 이제 크거든요. 그 다음에 병 검사 후 1번 유산균을 처방받았는데 변비가 심해서 문의 후 중단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처방 받아가지고 먹다 먹었는데 중단하신 상태잖아요. 변비가 심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변비가 균을 먹으면서 갑자기 심해지셨으면 균수를 좀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변비가 심했다고 하는 이유에 원인이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물 섭취량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 섭취량에서는 커피 같은 거나 차, 녹차 같은 카테킨이 들어간 것들을 제외하고선 물 양을 계산하셔야 돼요. 대장 내시경 검사 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대장 내시경 검사하면은 한번 싹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2주 정도 후에 하시면 됩니다. 5개월 전에 식단 처방은 없었는데요. 네, 8월 1일부터 식단 처방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저포드맵 식단하고 일반 식단하고만 비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데 뚱뚱할 수도 있나요?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미생물이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도 좋다. 그러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지표가 전부 다 그 비만과 관련된 지표들이니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다음에 강아지가 설사할 때 밸런스 이드인을 주면 설사가 먹고 맛동산 변을 받는데요. 엔자임 바이옴은 설사가 났을 때 밸런스인보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던데 소화를 돕는 거라서 설사에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실험을 직접 한 건 아니라서 강아지한테 적합한 균을 찾은 건 아닙니다. 매우 애석하게. 저희가 그래서 한국인에게 적합한 균을 찾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무엇인가에서 저 지금 우리 강아지를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이랩 솔루션에서는 그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엔자임 바이옴을 가장 잘 먹는 방법과 횟수는 얼마나 좋을까요? 엔자임 바이옴을 저희가 출시하기 전에 하루에 한 포랑 하루에 세 포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메이에서는 테스트를 좀 해보고선 항상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본 거는 세포가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라는 유해균이 나왔고 4번을 추천해줬는데 유해균 발현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나요? 당연히 다양성이 늘어났을 때 유해균 발현이 줄어드는 역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는 여러분들의 40%한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균은 무조건 유해성 균이 아니에요. 그 장에 살고 있는,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균에서 사실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를 나쁜 균이라고 정의를 하려면 효소법을 가지고 이 균이 내는 톡신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가 나오신 분들 중에 IBD, 그러니까 대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의사분을 만나셨을 때 제가 IBD가 있는데 저희가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라고 하는 그런 유해균도 좀 있더라고요 하면은 의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시군요. 라고 하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Q&A를 좀 다 해드리려고 엄청 빨리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유산균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계속 된통 싸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한테 균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모든 약은 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은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도 6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몸무게가 좀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 포 다 먹어도 되는 애는 괜찮은데 변비나 설사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경우는 엄마가 한 밥 먹고 아이 밥 먹고 또는 엄마가 4분의 3 먹고 아이가 4분의 1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하고 마이크로바이옴 3번을 같이 먹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띄어서 균끼리 좀 영향을 덜 주는 시간으로 띄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누수가 심한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포함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계열 그리고 마이랩을 포함해서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꾸준하게는 인터벌이 더 좁혀져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다만 건강기능식품에서 법적인 기준은 사업자분들은 아셔야 돼요. 100억 마리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랩의 경우는 50억 마리이기 때문에 두 포를 먹으면 하루 섭취량을 권장 섭취량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이거를 더 먹으라고 얘기는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위해성이 없다고 하면은 더 드셔도 되는 양이긴 해요. 안전한 양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기준이 돼 있다는 거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개발했었던 항아토피 관련된 뭐 이런 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조 마리까지도 기능성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1억에서 100억 마리라고 하는 그 법적 기준을 따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도 미생물인 건가요? 예, 미생물의 큰 범주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고 그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유산균이 해당되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는 효모도 있고요. 곰팡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제안받은 유산균을 먹다가 두 번째 테스트할 때 유산균을 일주일 정도 안 먹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산균을 먹은 상태에서 두 번째 제안받은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제안받은 유산균을 먹은 상태가 지금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분석을 하시고 추천된 유산균은 그 환경에서 더 좋은 균을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처럼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은 마이랩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랩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이런 제제들은, 유산균들은 면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가스가 오후만 되면 많아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스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드시는 음식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가 배출이 되려면 사실은 너무 배를 꽉 조이시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정하게 입으시느라고 꽉 조이시는 경우, 남자분 마찬가지예요. 복부를 꽉 조이시는 경우 많은데, 실제로 가스가 많이 나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유 되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몇 가지 그런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고요. 비염으로 너무 힘드신 분이 위드인 드시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좋아지면 무조건 비염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 조절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작용, 아까 비염이라고 하는 거랑 제가 개발했던 그 아토피와 관련된 부분은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움됩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두 지표, 다양성이 좋아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좋아지면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를 하고 나서 항생제를 먹게 된 소비자가 있는데 결과에 나온 유산균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하지만 일단 드십시오. 드시고 나중에 항생제를 끝나고 나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분들은 다시 분석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너무 강력한 항생제를 오래 드시는 경우는 1개월 이상, 그리고 그냥 짧은 기간 뭐 이렇게 3, 4일 정도 드셨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나 이렇게 간격을 띄고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랩 검사 후 처방받은 유산균을 저녁에 먹는 건 안 되나요? 수면이 안 좋아서 저녁에 먹으니까 잠이 잘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마이랩 결과 포스트바이오틱 상위, 다양성은 하위 하위 95% 나왔는데 이런 경우 장환경 어떤가요? 지금 이제 현재 역할을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환경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는 걸 의미해요.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14세 이상 친구는 성장 미생물이 되지 않지만 성장 미생물도 분석돼서 솔루션 제시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14세 이상 친구에 대해서는 성장 미생물에 대한 분석은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솔루션 제시하는데 반영하지 않고요. 솔루션 제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그 다음에 다양성, 이런 주요 지표만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이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가지고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이랩을 보내고 수치 분석 중에 폐렴이 걸려서 입원을 하고 항생제 처방을 계속 받았다면 다시 마이랩을 새로 해야 되나요? 가급적이면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이상에서 하시면 좋고요. 신장 이식 받은 환자가 마이랩을 해도 된다는 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병이 있으신 분들 먹지 마세요는 뭐 그런 법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으세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안전한 식품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받은 환자가 마이랩을 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한데 혹시 너무 궁금하시면 의사분한테 여쭤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아이가 입원 유산균 처방받다가 안면 혼반이 심해져서 이뮤니티와 밸런스 위드인으로 바꾸고 안면 홍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뮤니티와 밸런스 위드인도 오전, 오후로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유는 똑같고요. 아이가 감기나 장염이 심할 때 한 번에 3개씩 수시로 먹이는데 괜찮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3개를 드시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더더군다나 한 번에 3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꽤 많은 과도한 양일 수가 있으니까 나눠서 드시는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수기 옆에 그냥 이렇게 유산균 꽂아놨었어요. 컵에다가. 애가 그냥 수시로 가서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물 먹을 때. 크론병으로 스토레이드 젤을 먹었다면 얼마 후에 검사하면 될까요? 이거는 꾸준하게 스토레이드 젤을 먹는 경우는 조금 멈추셨다가 분석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젤을 끊으시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마감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2개만 하겠습니다. 더블 X 흡수율 관련해서 학회에서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표로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호셉 대표님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을 잘라내신 분이 있는데 마이랩이 도움이 될까요?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는 개선의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 절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라스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제 만들고 있거든요. 뭐냐면 장을 절제하시고 나게 되면 장을 접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되게 빈번한 설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 트러블을 좀 겪게 되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목표는 똑같습니다.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맞춰드리고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분 넘게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밀레니얼 세션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신 시간인데 Q&A를 좀 많이 못 해드리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오프라인에서 뵈시죠. 반갑습니다.